예, 안녕하세요. 저희 디자이너 한인 인터뷰 오늘 김광일 정비사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은 정보만 도색이신가요? 페인터 분이 이제 저희 인터뷰 진행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셨고요. 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이름으로 김광일이고요. 영어 이름으로는 브라이트 김으로 한국에서 정비 생활을 한 1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기아 서비스에서 팀장 이렇게 하고 또 자동차 검사원으로서도 한 7, 8년 이상을 했고, 그리고 2012년도에 3월에 이민 왔는데 지금 딱 10년이 됐습니다. 2022년 3월이기 때문에 지금 10년째 캐나다에서 정비사 브라이트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일하는 것은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차가 워낙 광범위한 시스템, 전자제어, 전기, 어떤 화학적인 거, 어떤 기계적인 거, 모든 것이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비슷해요. 네. 차를 고치는 부분이 워낙 많고 스트레스 받는 것은 비슷한데, 일하는 것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 한국하고 좀 다른 점에는 제가 제 개인적인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기술인으로서의 약간의 자부심이 더 높지 않나, 한국에 비해서.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정비사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사업체, 자기의 어떤 오너십이 카센터라든가 어떤 정비사업을 갖고자 하는 게 최종 목표이기도 한데, 주변에 있는 캐네디안 정비사들이라든가 다민 이민자들 보시면은 그거보다는 그냥 내가 몸담고 있는 딜러, 몸담고 있는 이 정비 현장에서 최고로 열심히 살기만 하면은 네. 정년까지도 보장돼 있다는 거, 그리고 시니어를 대우해 준다는 거, 기술인으로서의 대우가 한국보다는 더 높다는 거. 그래서 스스로의 어떤 자부심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예. 양쪽에 한국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정비사로 여기 캐나다에서도 근무를 하셨는데 스트레스 강도의 차이는 있을까요? 한국에 비해서 여기는 약간 더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좋은 게 하나가, 한국에서는 차를 고치게 되면은 정비사가 직접 손님들한테 대하잖아요. 그걸 손님한테 직접 이렇게 전달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곳에서는 손님하고 정비사가 대할 일이 전혀 없어요. 상대를 그렇지 않아요. 전혀 상대를 않고 내가 맡은 업무적인 것만 최선을 다하면 되고, 그 중간에 어드바이저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도 있긴 한데 한국은 직접 이렇게 손님하고 대화할 가능성, 그리고 그 컴플레인을 다 정비사도 받아야 된다는 게 있는데, 이 캐나다와 미국 마찬가지지만은 작은 샵은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일하는 이곳 딜러들은 그냥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가 약간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기술적인 것은 둘 다 스트레스를 받겠지만은 스스로 좀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게 아마 캐나다의 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은 영어가 좀 부족한 이민자들한테는 많이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더 어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는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진단비를 안 받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청구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틀리나요?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단비를 안 받는 게 좋죠. 그렇지만 캐나다, 미국은 자동차 정비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술, 페인터 옆에 계시지만, 그리고 용접이라든가 전기 어떤 기술자든지 간에 진단비, 그러니까 점검 진단비,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그리고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게 진단비인데 그걸 받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술적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정비 카페를 많은 분들한테 의견을 제가 봐도 진단비를 받아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일반 고객분들이 이거 간단하게 점검했는데 어디가 5분밖에 점검 안 했는데 진단비를 예를 들어서 10만 원 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기술자적인 입장에서는 그분이 그 단 5분을 정비를 했어도, 5분 점검을 했어도 그만큼의 수준, 5분 안에 어떤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10년, 20년의 정비 세월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원인을 파악을 하고 진단비를 청구하기 때문에 진단비 받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고 당연한 기술적인 요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단비가 좀 한국에 비하면 조금 센 편이에요. 네. 지금 여기는 뭐 기본적으로 전기 전자냐 일반 머케니컬 진단냐에 따라서 뭐 한국 돈으로 하면 5, 6만 원 일반 머케니컬은, 그리고 전자제어 같은 정기적인 프로블럼은 15만에서 20만 원을 받습니다. 진단 비용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한국하고 다른 문화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캐나다에서 정비사를 하면서 연봉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정비샵의 크기, 딜러의 크기, 그리고 어느 주에 사느냐, 좀 SK 주냐, 뭐 AB 알버타 주냐, 뭐 밴쿠버냐, 뭐 토론토, 몬트리올 다 이게 주마다 웨이지가 다르고 시작하는 단계가 다르고, 그리고 차라는 게 정비사가 똑같은 차를 고치는 게 아니라 어떤 작은 승용차만 고치느냐, 뭐 큰 트럭을 고치느냐, 헤비딜 트럭 고치느냐에 따라 전혀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딱 정답을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은, 저는 지금 일반 포드 딜러에서 정비 생활을 10년 이상 했다고 평균적으로 하신 것을 말씀드리면 그냥 5만 불에서 10만 불 정도 사이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되시면은 평균 이상은 되고요. 뭐 웹사이트랑 구글에서 캐나다 오토모티브 웨이지 셀러리를 검색하시면 각 주마다의 평균 월급이 나옵니다. 뭐 거기에서 평균 이상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중산층의 이상 그런 삶에는 보장된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비 공장에서 일을 하면 야근도 많이 하고 회식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또 야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야근 수당을 못 받는 정비사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캐나다는 어떤가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내가 한국과 다른 게 캐나다, 미국 이 두 가지 월급 제도를 지금 먼저 말씀드릴 것 같아요. 플랫 레이트하고 스트레이트라는 벌써 그런 월급 제도가 있는데, 스트레이트는 일이 있든 없든 8시간 그대로 회사에서 받는 것이고, 플랫 레이트는 내가 일한 만큼을 받는데,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오버타임을 하면 당연히 회사에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플랫 레이트는 내가 일하는 만큼 돈을 받기 때문에 내가 오버타임을 한다고 해서 나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시간을 많이 찍으면은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은 딱 이게 정해져 있어요.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국처럼 사장님이 아니면 오너 사업 회사 정비 공장 정비 오너가 이거 손님이 오늘 해줘야 되니까 해주지 않아야 될까라고 하면, 아니면 사장이 퇴근 안 하고 끝까지 하면 옆에 일하는 종업원이라든가 정비사님이 퇴근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4시 반에 퇴근인데 이런 속된 말도 있잖아요. 4시 근무 시간 되면 일하던 스패너 망치 던지고 퇴근한다. 근데 거의 그게 99%는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한국과 다른 문화가, 여기는 회사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나의 가정생활, 나의 인생, 나의 자녀들을 위한 나라이고 그게 문화입니다. 그래서 퇴근 시간 되면은 바로 집에 가서 내 자녀들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갖고, 와이프하고 시간을 갖고, 또 다른 그 남는 시간에 인생을 투자하고 즐기는 게지 일을 위해서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단점이지만은, 또 근무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은 그것을 정확하게 거의 지켜나간다. 그게 문화고, 오너라든가 매니저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을 못해요. 왜냐면 근무 시간 다 됐는데 또 이거 끝내놓고 가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근무 시간에 나와서 최선 열심히 다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플랫 레이트하고 스트레이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8시간을 나와서 일하잖아요. 한국과 똑같은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에 있는 모든 회사들의 제도는 스트레이트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일거리가 있든 없든 8시간의 페이를 정비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없는 날에는 뭐 이렇게 그렇게 바쁘지 않고 그냥 슬렁슬렁 하다가 그래도 8시간을 받는 거고, 일이 바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빨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계속 똑같은 8시간만을 받는 것인데, 플랫 데이트라는 것은 일이 많이 쓰면 내가 빨리 끝내요. 근데 그 8시간짜리 일을 내가 이제 숙달이 돼서 8시간짜리의 작업을 3시간 만에 끝내버렸다. 그러면 8시간의 타임을 먹는 거예요. 3시간 만에. 그리고 그걸 하루에 2개, 3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 8, 24. 내가 8시간 동안 일했는데 24시간의 시간을 먹는 거예요. 3일짜리의 수당을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일이 많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시즌, 바쁜 자동차도 뭐 항상 일정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차가 고장나야 들어오는 것이고, 또 이렇게 시즌이 바뀔 때, 캐나다 같은 경우는 특히 겨울철에서 봄이 올 때, 그리고 가을철에서 겨울이 넘어갈 때 타이어 시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타이어, 스노우 타이어, 여름 타이어를 교체하면서 일반적인 점검도 하고, 그럴 때는 좀 바쁘고, 그 시즌을 살짝 넘어갈 때는 좀 한가해요. 그럴 때는 일이 없어요. 플랫 데이트가 내가 아침에 출근했는데 8시간 동안 회사에서 있었는데 일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내가 4시간밖에 일 못했다. 그러면 4시간만 일 먹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입장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개인 정비사들 입장이 아니라, 회사는 일이 있으면 네가 한 만큼 가져가지만 일이 없으면 우리는 돈을 안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시작 단가가 틀려요. 스트레이트는 예를 들어서 $20부터 시작한다. 배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로 하는데, 그리고 정비 경력이 오래 되신 분들, 능력이 차신 분들은 뭐 하나 보면 두세 가지 원인을 찾아내듯이 그렇게 정비 경력이 쌓이신 분들은 플랫 데이트를 하고 시작 단가도 한 $25부터 시작하니까, 그렇게 서로 이렇게 비율을 맞춰보면 평균적인 8시간 수입은 꾸준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걸로, 이제 저는 이제 네. 자동차 쪽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정비사를 한다면은 빨리 플랫 레이트를 가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그러죠. 그 말이 맞죠. 왜냐면 처음에 기술이 없을 때는 스트레이트로 일정 기간 해서 기술을 익힌 다음에 플랫 레이트 같이 기술이 어느 정도 도달이 되면은 네. 플랫 레이트로 바뀌어서 시간을 빨리 기술적으로 빨리빨리 처리하면은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정비사님께서는 플랫 레이트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보통 일주일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을 일하고 있는데, 그러면 플랫 레이트로 제일 많이 찍어본 시간하고 이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찍으시는지 그것 좀. 평균적으로 따지면 저도 한 40시간을 찍고요. 많이 찍어봤자 크게 2배 이상 차이 나진 않고 뭐 5, 60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같이 일반 정비사는 그렇게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그 대신 단가는 좀 세요. 단가는 센데, 왜냐면 보증수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보증수리의 단가가 워낙 작아요. 예를 들어서 보증수리 엔진을 내린다 그러면 보증수리는 8시간을 주는데 일반 수리는 13시간, 14시간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가가 차이가 나고, 그리고 저같이 딜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50%의 일이 다 보증수리입니다. 워런티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좀 또 시간을 2배, 3배 찍을 수는 없지만 단가는 세다. 그렇지만 바디샵에서 하신 분들은 또 다르니까 한번 우리 정보만 씨의 의견을 들어보죠. 그렇죠. 저희가 메케닉 테크니션보다 시간당 급여는 조금 작아요. 한 5불, 10불 정도 차이는 나는데, 대신 저희는 시간을 많이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딜러샵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60시간에서 70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그리고 좀 바쁘게 일이 많이 들어오면 뭐 일주일에 100시간도 넘게도 하죠. 그리고 이제 메케닉들은 성수기 비수기가 조금 있는 반면에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겨울철에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사고가 좀 많이 나긴 하지만, 이게 다 보험 일이다 보니까 크게 성수기 비수기가 따로 없고요.
좀 꾸준히 1년 12달 꾸준히 가는 편이고, 이 북미 지역 특성상 폭설이 온다거나 여름에 우박이 온다거나 그렇게 되면 갑자기 확 바빠져요. 그러면 제가 지난 2주 동안 220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110시간씩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일반 시간제 일하시는 분들보다 한 2.5배, 3배 정도는 벌었죠. 그러면은 이제 그 플랫 레이트가 이제 시청자분들도 다 이해를 하셨을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220시간을 일하신 게 아니라 220시간 어치에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실질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근무를 하셨어요, 그럼? 저희가 그렇게 야근은 하진 않고요. 한 8시부터 한 3시 반, 4시 반 그 정도는 다 마무리하고 집에 가거든요. 그거는 이제 팀원들이 얼마나 협조해서 일을 빨리빨리 소화해 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플래네이트는 일이 없으면 저희가 월급이 안 나오기도 하지만, 일이 없으면 저희가 집에 간다고 해서 회사에서 막을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일이 없으면 회사에서 페이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일이 없으면 저희는 바로 집에 갑니다. 그래서 가끔 좀 한가할 때, 금요일 이럴 때는 뭐 출근해서 그냥 바닥 청소 한번 하고 한 커피 9시, 한잔 10시에 그렇죠. 그냥 커피 미팅 한번 하고 그냥 집에 갈 때도 있고. 그래서 보통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좀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금요일 날은 보통 청소하고 점심시간이면 집에 갑니다. 한국 사람은 야리끼리에 강하단 말이 있는데, 일단 야리끼리가 뭔가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그 빨리빨리 마무리 짓고 빨리빨리 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오너들도 한국 사람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융통성 있게 일을 열심히 한다고 융통성 있게. 그렇게 생각하면 말합니다. 사무실은 작업 현장은 뭐 당연히 회사 것이고, 그 정비사가 개인이 사용하는 개인 공구는 자기 돈으로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 비해서 기술적인 정비 요금, 그리고 기술자에 대한, 정비사에 대한 페이가 이렇게 높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보다도 저렴한 공구도 있지만은 약간 공구 값이 좀 비싼 편이에요. 네. 공구도 수준에 맞는 여러 가지 층이 있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토크렌치 하나가 뭐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뭐 토크렌치라든가 뭐 수공구하고 뭐 임팩이라든가 에어 공구 같은 것을 뭐 기본적으로 산다고 해도, 뭐 이름 있는 유명한 스네보이나 맥툴 뭐 그런 걸 산다고 해도 그냥 몇백만 원이 금방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기 공구를 가져야 되고, 회사에서 공구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구는 회사에서 구매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구는 회사에서도 있긴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공구는 캐나다, 미국 어느 딜러나 어느 개인샵이나 다 똑같습니다. 자기 공구는 자기가 다 쓰고 남의 것을 빌려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문화예요. 2번, 3번 빌려갈 것 같으면은 네 돈 주고 사라. 네, 왜냐면 그분도 자기 돈으로 사서 자기 공구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빌려갈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바꿨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츠다에서 옛날에 일했는데 포드에 와서 차종 브랜드마다 이거 사용하는 뭐 특수 공구라든가 거기에 맞는 렌즈라든가 다른 사이즈의 공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한두 번 빌려 쓸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동료들도 캐나다나 미국에는 이기주의라서 빌려주지도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다 빌려주고 서로 도와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의상 이게 공구가 워낙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공구는 자기가 써. 그리고 몇 번 빌렸다 하면은 그냥 자기가 돈 주고 사서 자기 공구로 만들고, 그걸 한 번 사게 되면 또 금방 고장 나는 게 아니고 뭐 20년, 30년, 어떤 공구들은 라이프타임 평생 워런티가 되기 때문에 품질도 가격이 좋을수록 좋습니다. 싼 게 지식덕이라고. 대만 거, 뭐 중국 거 사면 빨리 고장 나고요. 유명한 거 사면 평생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도 정비사 일을 하셨는데, 한국에서는 그러면 정비소에서 다 공구를 제공을 해줬어요? 예, 한국에서는 사장님들이 다 구입을 하죠. 그래서 그렇죠. 약간 그 부분이 좀 그렇죠. 대신에 여기 회사에서 개인이 공구나 장비를 살 때
직원들한테 주는 베네핏 같은 건 없나요? 그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베네핏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에 비해서 이 정비사의 수입이 단가가 세잖아요, 높잖아요. 그게 그런 것까지 어떻게 보면 다 포함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공부 내가 들여서 사기 때문에 뭐 회사에서는 그 돈이 안 들어가지만은 어떤 기술적인 페이로 더 높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여기 페인터님하고 정비사님하고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한국에서처럼 막 우리 뭐 일 끝나고 뭐 금요일 밤에 회식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여기도 있나요? 여기도 없진 않습니다. 친하신 분들은 서로 가서 뭐 맥주도 하고 그러는데 개인 돈 아니면 내 회사 개인적으로 쉽게 말하면 거의 없어요. 돈? 그러니까 회사의 차원에서 네. 사주는 그런 거는 쉽게 말하면 제가 예를 들자면 여기서 제가 일하는 뭐 작은 딜러도 마찬가지. 작은 딜러들은 작은 샵에서는 어떤 사장님과의 종업원이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친밀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또 혹은 한국인 업주라면 또 더 그런 인간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캐나다 미국의 문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개인적인 가정에 대한 어떤 행복 추구가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술 먹고 일 끝나고 직원들과 가서 술 먹는 그런 문화가 아예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모이는 파티가 1년에 한 번, 두 번. 이게 그거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파티하고 뭐 봄, 가을 이렇게 제가 일하는 정비소에는 뭐 직원들 간에 그런 뭐 맥주 한 잔 마시고 그런 문화가 봄에 가을에 한 번이나 있고 크리스마스 파티 1년에 한 3번 정도 회사에서 하는 회식이라고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랑은 조금 틀리는데 저희는 그쪽 많아요? 저희는 많지 한국처럼 이렇게 빈번하지는 않지만 저희는 이제 팀이 이제 메케닉들 이런 구성원이 되게 많아서 좀 불가능한데 저희 이제 바디샵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큰 딜러샵이라고 해도 총 인원이 15명을 넘기가 힘들어요. 판금, 도장 다 합쳐서. 그래서 이제 보통 페인터는 한 3명에서 5명 정도 구성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한국이랑 똑같이 페인트 회사에서 협찬을 해줍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거잖아요. 내 돈으로 먹냐, 그 회사 돈으로 먹는데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스폰서가 붙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스폰서도 있는지는 처음 들었네. 점심이나 이제 보통 저녁은 조금 그렇고 이제 보통 한가한 점심 때쯤에 이제 페인트 회사 직원들이 오면 이제 밥 먹으러 나갑니다. 그쪽에서 법인카드로 결정해주죠. 아이고 좋네. 이제 그 직장 직원 그 메카닉 그 네. 팀에 그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여기 포드에서는? 지금 일반 한국 자동차 브랜드하고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은 한국은 트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럭이 없죠, 좀 예. 정비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 10명 이내에 7, 8명 이렇게 딜러마다 틀리겠지만 네. 그렇지만 미국 차들 위주로는 뭐 포드라든가 GM, 다치, 크라이슬러 그런 회사들은 뭐 트럭이 있고 뭐 광범위하게 역사적으로 차가 팔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지역에서도 아마 포드 딜러가 2개가 있는데 네, 그렇죠. 포드 딜러가 가장 클 겁니다. 저희 직원은 바디샵 페인터 빼고 저희 순수하게 저희 정비사 직원만 한 27명 정도 30명 정도 됐는데 그 정도 됐네요. 뭐 코로나 이후로 뭐 좀 나가고 뭐 좀 카트하고 그래서 지금 27명 정도 일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분들하고 이제 관계가 한국에서의 그 직장 생활했을 때의 그 직원들과의 관계하고 캐나다 지금 여기 리자이나 포드에서의 그 27분의 직장 동료하고 관계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 같으면은 젊은 사람 위주로 정비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손자하고 할아버지가 같이 정비해요. 왜냐하면 저희 딜러가 1976년부터 정비를 시작하셨어요.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저는 85년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태어나기 전부터 일하신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이 40년을 일했고 불과 내 옆에서 일했던 분이 도널드가 86년? 그러니까 30년 이상 정비를 하신 분이에요. 네, 그런 분하고 손자하고 같이 일해도 친구같이 재밌게 일하는 거. 그렇게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같으면은 이게 업주라도 내가 사장이 되지 않는 한은 남의 밑에서 종업원 정비 기사로 일하면은 이거 나이가 먹어서 내가 기술적인 실력이 좀 속도가 느려졌어.
그리고 스스로 또 자괴감이 들어서 나이 먹고 남의 밑에서 종업원 하기가 좀 어려워 그런 생각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기술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시니어 대우를 해줍니다.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은 그만큼 네가 너의 일생을 바쳐서 우리 회사에 열심히 지금까지 일해주고 있으니까 뭐 휴가도 뭐 10년, 20년, 30년의 차에 따라서 1년 중에 한 달을 쉴 수도 있고 휴가를 뭐 그런 뭐 혜택도 있고 뭐 특별한 뭐 파티를 해준다든가 그리고 뭐 말 그대로 회사에서도 그만두라는 소리가 아니라 너 나이 들어서 체력이 딸렸으니까 그만둬가 아니라 그냥 같이 시니어같이 우대를 해주면서 존경해주면서 같이 일하는 그런 모습이 한국하고 다른 것 같아요. 캐나다는 정비사들 정년퇴직이 몇 세에 하나요? 뭐 다른 거하고 똑같습니다. 한국은 60대 그 전후에 하는데 여기에서는 65세까지. 여기 다른 직업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65세까지. 그런데 뭐 제가 우리 회사에도 그러는데 지금 60세가 안 되신 분이 샵폼의 매니저로 일하신 분이 내년에 정년 리타이어를 한다고 그래요. 내가 왜 물어봤더니 자기는 벌 만큼 벌었다고. 그러니까 60에 안 돼도 자기가 벌 만큼 벌었으면은 자기가 캐나다의 정부의 펜션 플랜에 돈을 그만큼 저축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은 인생을 그냥 즐기고 살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은 공식적인 리타이어 나이 정년 나이는 65세까지니까 뭐 체력이 있는 한 내가 건강한 사람이 있는 한 회사에서 이렇게 대우를 해주니까 그냥 꾸준하게 일하면 65세까지는 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뭐 일찍 하시는 분 예를 들어주셨는데 반대로 65세가 넘어도 할 수 있는 본인이 원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캐나다에서 정년퇴직은 65세가 기준이고요. 대신에 얼리 리타이어라고 해서 60세 리타이어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조금 더 늘려서 70세까지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빨리 은퇴를 하면 연금이 그만큼 줄고요. 그렇죠. 그리고 익스텐 더 늘려서 5년을 더 일을 하게 되면 연금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 차이가 한 30% 정도는 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뭐 그 부분은 이제 굳이 정비사 쪽이 분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모든 제너럴하게 다 그렇죠. 제너럴 캐나다 전체적인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은 여지껏 이 정비사로 일을 하면서 약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지금 리자이나 한인분들이나 아니면은 저기 한국에서 지금 방송을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정비사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제 젊은 분들을 위해서 여기 오면은 무조건 캐나다 오면은 다 잘 될 거야라는 것보다도 이제 좀 이제 주의해야 될 점. 주의해야 될 점이라기보다는 준비해야 될 점이 맞지 않나요? 그렇죠. 예. 캐나다에 이민 오고 싶은 분들한테 뭐 가장 얘기하고 싶은 것은 먼저 자신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자신감을 갖고 그 다음에 인생은 도전이다. 도전 정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도 물론 이 나라 언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동남아에서 일하신 분들 영어 못한다고 이렇게 꾸짖을 수가 있잖아요. 한국말. 똑같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기에 영어 나라에 왔으면은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지 적응도 빠르고 내가 여기에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기술자분들 이렇게 있으면은 기술 하나 정도는 어떤 기술이든지 상관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 같은 거 하나 익히고 오시면은 뭐 이민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리자이나에 이민 오셔서 이 부분은 진짜 좋은 것 같다. 가장 큰 것은 이민자에 대한 차별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 같으면은 한국 분들 다 그러진 않지만은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 뭐 가난한 나라에서 오신 분들을 약간 멸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발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곳은 저도 이민자고 세계 각국에서 다 옵니다. 캐나다는 뭐 동남아, 뭐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중국, 뭐 유럽 쪽에서도 오고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남미, 뭐 아르헨티나, 멕시코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인종들이 다 옵니다. 캐나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의 나라이고 더군다나 이곳 제가 살고 있는 우리 리자이나가 뭐냐 좋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종차별이 좀 없다는 거. 이민자나 캐나다인이나 똑같은 뭐 기술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고
어떤 노력하는 수준 그게 똑같으면은 같이 대우를 해준다는 거. 그리고 캐나다 나라의 정책이 이민자의 나라의 정책이기 때문에 겉으로의 인종차별 정책은 없기 때문에 아주 좋고요. 리자이나는 작은 도시지만은 뭐 집값도 저렴하지만은 차도 많지 않고 그리고 인프라가 많이 적다 보니까 캐나다 중부지방이 사람들한테 대우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술자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어느 분야든지 기술적인 대우를 많이 받고 먹고 살고 생활하는데 아주 부족함 없이 아주 좋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뭐 추가로 그 저기 한인의 유튜브 헬로우 리자이나 채널을 통해서 네.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죠.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 부족하지만은 늘 저도 이민 생활하면서 겪게 되면서 얻는 거지만은 늘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 이 정비 생활이라는 것이 뭐 돈 잘 보고 막 잘 사는 직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 스스로도 늘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정비 생활도 그렇지만은 이게 이민 생활하면서 내 스스로 내 인생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도전을 이룩했다는 게 저는 좀 만족스러워요. 많은 분들이 제가 왜 이민 오셨냐고 많이 물어보면 저는 그랬거든요. 제 인생에 대한 걸 도전하고 싶어서 왔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수준까지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인생의 도전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을 너무 제 스스로 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제 개인 캐나다 정비사 브라이시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한 번씩 방문해 주셔서 기술적인 게 많지만은 자동차에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